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주요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대사 피습 틈타, 테러방지법 사드 밀어붙이기. 여기서 대사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말하는 거겠죠. 여권이 이번 테러 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 사건을요. 그리고 국정원 권한을 비대화하는 테러방지법 이 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안들이 특히 사드 같은 경우에 동북아 외교 파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안과 안보 관련된 수건 과제들을 여권이 강행할 태세다, 이런 진단을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대 이준환 교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평가가 한겨레 신문 말미에 실려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리 및 청와대 인사 문제, 연말정산 파동,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려온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피습 사건을 여권 결집을 위한 호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대테러 관련법,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전선을 확대시켜 짧게는 4월 재보선과 길게는 내년 총선까지 종북몰이로 공안정국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준환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평가입니다. 경향신문도 오늘 같은 내용의 기사로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참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테러방지법 추진, 여권 리퍼트 마케팅, 이런 제목입니다. 주한미 대사 피습과 연관성 없는 보수 이슈들을 국익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교 갈등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이런 입장이 좀 적극적입니다. 일단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말경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당내 토론을 거쳐 이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경향신문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여권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빌미 삼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들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주제로 일면 톱을 뽑은 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사드 딜레마, 이런 제목이고요. 여당은 리퍼트 테러 계기로 공론화에 나섰고, 정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의 움직임과는 달리 국방부가 속내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제 일단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죠. 글쎄요, 새누리당이 일단 공론화를 시작했는데 정부가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출지 아니면 대중국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어제 국방부 계획 발표, 사드 구매 계획 없다, 이런 얘기도 국민일보의 기사 한 켠에 붙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본에 간 메르켈, 과거 똑바로 보라, 일면 헤드라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패전국 독일과 일본은 국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 방문 중에 얘기를 했고요. 현직 독일 총리가 일본에서 과거사를 언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주변 국가 화해 해법 찾는 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놨다고 하는데, 일단 사진 기사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아베 총리가 과거 똑바로 보라는 이 메르켈 총리 말에 딴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메르켈 총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세계일보도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메르켈 과거사 정리가 화해 전제라는 얘기로 일면 톱 제목을 뽑았고요. 일본 방문 중인데 아베와 정상회담에서 역사 수정주의를 정면 비판했다. 예. 세계일보도 일본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일면 톱 기사로 뽑았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해외 건설 50년, 신성장 50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건설 신화 다시 따논 까울리. 예, 따논 까울리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한국이 1965년에 태국에서 수주한 첫 해외 건설, 그 도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따논 까울리 도로 건설을 한국이 맡았는데 이게 해외에서 첫 수주한 해외 건설 수주라고 합니다.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봉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멘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 한물간 사양산업이나 비리 부패를 얼룩준 산업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수출 천병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우리 건설 업계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런 진단입니다. 중국의 경쟁에 쫓기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뭐 담합했다. 여러 가지 그런 정부로부터 과징금 맞고 있어서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 건설 수주 열심히 하게 잘 격려하고 도와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경제 얘기를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요. IT 선두 한국, IoT는 뒤처졌다. 예, IoT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되어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경쟁력 글로벌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는데 이게 20개 나라 중에 12위라고 합니다. 예, 혁신 기술이 있어도 투자받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엑센추어로부터 받은 그런 성적표라는데 글쎄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IT 선두인 한국이 IoT는 뒤처져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실은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 세트를 짜자 이런 제목 아래 시리즈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예산 씀씀이 손볼꽃 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일보가 국내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7명이 최근에 복지 요구 급증 현실에 비춰봤을 때 현행 우리의 예산 편성 집행 검증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미생 간접 고용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기사인데요. 서울신문과 노동환경연구소가 1241명을 설문조사했는데 대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XX야 회의 때마다 뭐 욕설에는 다반사고요. 결국은 이 파견 도급직 아빠들의 가슴이 멍이 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간 업무 수행 중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2.1%나 됐고요. 또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67.6%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응답도 17.9%나 됐습니다. 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이 다른 직종보다도 좀 더 심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9개 주요 신문의 일면 톱기사 살펴봤고요. 사진기사 어떤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따논 까우리, 타논 까우리, 예, JJ 김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태국에서 예. 오래 있었던 분이야. 그렇죠. 한국 도로라는 뜻이겠죠? 그게? 예, 한국로, 한국길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태국말이라고 하고 타논 까우리, 예, 한국로. 자,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 사진 기사에는
딱 4명 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리퍼트 대사,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이렇게 4명입니다. 다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앵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사진을 통해서 메르켈과 아베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진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베 쳐다보는 메르켈. 예.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어제 오후에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고개를 돌려서 아베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베 총리는 자기를 향하는 메르켈 총리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연설 회견 서류인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서 조사원 국장께서 아베가 메르켈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같기도 합니다. 예. 이 사진 실은 곳이 절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른 리퍼트 대사죠. 이 사람의 사진을 실은 곳이 절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로 비슷한 앵글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실렸고요. 이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간 것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리퍼트 대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청와대에서 제공했군요. 예, 어제자 사진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공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실 아닌 것 같은데 마크 리퍼트 대사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지 않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진 많이 실렸는데 조금 다른 앵글로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 병실에 있는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서 담소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예. 아무튼 오늘 사진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사진하고 요 장면, 요게가 다기 때문에, 요것이 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조간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국민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부터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이은결 더 일루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 검색창에 이은결 더 일루션을 검색해보세요. 초대권 신청은 국민라디오@gmail.com, 국민라디오@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40분께 드리며 당첨된 분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3월 10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신문이 여당이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 계기로 테러 방지법 그리고 사드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요. 관련 기사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3면이죠? 네, 경향신문 3면 기사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리퍼트 바람에 연날리자. 꼽을 쳐둔 보수 이슈 꺼내든 여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테러 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내용이고요. 이 주한 미국 대사 피습이 명분이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사건 직후 종북 테러로 규정하며 일으킨 공안 바람에 보수 진영의 수권 이슈를 연처럼 띄우는 형국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일종의 리퍼트 마케팅이라고도 의미 부여를 했네요. 예. 하지만 이들 사안을 둘러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논란, 이 사드라는 게 결국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들어가는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입 논란, 이 국가정보원 비대화 우려 등을 감안하면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국익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높죠. 네. 사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드에 관한 얘기요. 새누리당 어제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 피습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당내에서 사드 도입론이 집중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유승민 원내대표 자신이 대표적 사드 도입론자인데다 그간 당내 여론에 비추어 보면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예. 문제는 이에 따른 국내외적 마찰이겠죠.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적합한지에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더 예민한 부분은 중국의 반대입니다. 자칫 한국이 이 G2, 그룹 오브 투 균형 외교에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가 북핵 문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드와 함께 배치될 레이더가 중국 동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도 민감한 부분이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리퍼트 대사 사건을 두고서는 밀어붙이는 거 과연 옳으냐?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고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러시아도 좀 경계감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죠. 예.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 1월에 왔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달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테러 방지법에 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입법을 주장했죠. 그 테러 방지법도 사회적,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슈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 서상기, 송영근, 이병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입니다. 서상기 의원은 NLL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 안 지고 테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들 법안은 국가 대테러 업무와 사이버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 제1과제가 된 국정원 개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 우려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이 쟁점이 된 끝에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 여당의 테러 방지법 드라이브는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판이 달라졌다. 이 판에서 한번 춤을 춰야 된다. 이런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좀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예.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글쎄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미국하고 친하죠. 그렇죠. 예. 경제학 박사도 위스콘신 대학에서 받았고요. 예. 우리 정부에 이게 좀 중국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각이나 좀 고위층에 좀 포진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내에도 있긴 있습니다. 일례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당내에서 대표적으로 중국통으로 꼽히고 스스로도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위스콘신대에서 예.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렇죠. 미국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주요 포스트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명청 교체기 때 우리가 겪은 그런 역사적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겠고요. 자,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굉장히 돌출되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3면에 있는 기사인데 김진태, 문재인이 테러당했으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을 것. 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이 야당의 문재인 대표를 테러했다고 가정을 해보라. 이건 전국 파행하고 전부 다 거리로 뛰쳐나왔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정을 왜 합니까 갑자기?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죠. 김진태 누가 거리로 뛰쳐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 의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생뚱맞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은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정말 종북 단체의 기획 테러라는 증거가 수사에서 나와도 종북 좌파 세력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종은 종북 그 자체다. 북한을 9번 왕래했고 우리 마당이 소속된 국민행동에 통합진보당 이런 단체들이 다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민화협 초청받고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범민련 이적 단체들이 범행 현장에서 전쟁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살포했다. 정치 테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종북 숙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이 야당에는 건전한 민주화 세력에다가 이렇게 불순한 종북 세력까지 뒤섞여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기종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특히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아니면 다 야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생뚱맞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그런 심정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하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이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진성준 의원의 말에서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이 수십 년에 걸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 완전한 우위를 점했다.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이 되는 거죠. 앞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분의 배경 진단을 소개해드렸는데 곧 재보선이 있고요, 보궐선거 있고요,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이 장사되는 건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종북 아닙니까? 종북을 여전히 장사가 되는 아이템으로
관련한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로 가보죠.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또 브리핑한 모양입니다. 김기종 압수책자 이적성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 대사 공격한 이 김기종 씨, 이 사람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간행물 등 30건 중 우선 13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이적성을 확인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 2과장은 브리핑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적성 확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이 밝힌 이적 표현물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 주체사상 학습 자료로 이용됐다는 정치사상 강조와 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이 범민련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남측 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일부 공개한 정치사상 강조하는 대학 노트에 타이핑한 조악한 인쇄물이라고 하는군요. 이 1980에서 9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 민족의 진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50년, 미국의 전쟁 수행하는 한미동맹 파기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김기종 씨는 청계천 주변 헌책방 등에서 구입을 했고 1980년대부터 자료 수집 차원에서 모아온 유인물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7에서 8일, 지난 7에서 8일 아직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도 않은 김 씨를 보안법 위반 피혐의자로 2차례나 조사했죠. 김 씨는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문에 일제하에 항일운동을 하고 갈라진 38선 이북을 접수한 후 자기 국가를 건설해 현재까지 잘 이끌어왔다. 20세기 민족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또 경찰은 밝혔다고 하는군요. 근데 경찰이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예, 이게 국가보안법 수사의 ABC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언론 보도로만 보면 김기종 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냐 없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수사라는 거는 머리뚜껑을 여는 수사네요. 예. 뭐 그 머릿속에 담긴 내용이 뭐 이상하든 옳든 떠나서요. 심리 테스트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을 비교하라 이런 질문도 경찰이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반식민지 사회, 북한은 자주적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또 전했다고 합니다. 조사 당시에 변호인은 입회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예. 김기종 씨의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는요. 김 씨에게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진술의 전후 맥락을 자르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의대로 발표를 했다. 유도신문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거고요.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혐의로든 일단 경찰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살인미수 혐의인데 그 법원에서 가려지겠죠. 다만 이 여권의 이 주장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 이거 분명히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을 텐데 국가정보원이 댓글 달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한 거는 다 개인적 일탈이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배우가 있다. 배우를 캐야 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이 한참일 때는요. 청와대 행정관이 최 전 총장 뒤를 캔 일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죠. 예.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인데 배우를 밝히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런 일이 있죠. 예.
물론 김기정 씨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거고요. 예. 그 나름대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 기자 칼럼입니다. 뭐 기자 수첩, 뭐 현장 수첩 같은 그런 느낌의 짤막한 칼럼인데 오승훈 기자가 썼고요. 이런 제목입니다. 리퍼트 대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해 리퍼트 대사가 피곤한 상태다. 오늘은 특별한 면회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이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에 대한 면회 자체를 면회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 김무성, 문재인, 여야 당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임스 위너펠드 미국 합참 차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병실을 찾았죠. 예, 면회 자제 요청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만 뭐 특별한 예외로 뒀던 모양입니다. 이 리퍼트 대사는요, 주요 인사가 찾아올 때마다 환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그 사진에 다 평상복을 입고 있길래 이 환자는 환자복을 입어야 되는 게 응급 상황을 고려해서 규정 아닙니까? 왜 계속 평상복을 입고 있나 했는데 병문안 손님들이 올 때마다 갈아입었던 거군요. 예. 이 퇴원 예정일 하루 전인 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죠.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행차에 일대 교통은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문하더니 오후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까지 찾아왔죠. 별 관련도 없는 최연해 코레일 사장까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또 병문안을 갖는 모양입니다. 최연해 사장은 지난달 리퍼트 대사가 철도 관광 상품 견학을 위해 코레일을 방문한 인연 때문에 찾았다고 합니다. 깨알 같은 이런 문병 이유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사한테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런 농담도 나왔다고 하네요. 앞서서 피습 이튿날인 지난 6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병실을 방문했죠.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경제부총리까지 국가의전 서열의 앞줄에 있는 이들이 자주 찾다 보니 리퍼트 대사는 그만큼 자주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단체나 보수단체가 하는 쾌유 퍼포먼스에는 다소 낯뜨거운 내용도 있죠. 한 개신교 단체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부채춤의 발레, 난타 공연까지 곁들여서 요란한 쾌유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개신교 단체답지 않게 큰 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한 70대 노인은 애완견 그릭스비를 가족처럼 여기는 리퍼트 대사에게 상처에 좋다며 개고기를 전달하려고 병원을 찾기도 했죠. 예. 앞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지요. 예. 신동욱 씨입니다. 공화당.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제부죠. 예. 석고대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만 마시는 단식하면서. 예. 대단한 가족입니다. 예. 선글라스를 또 끼고. 예. 오늘 또 합니까? 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체감온도가 영하 14도라고 하는데 예. 오늘 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하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석고대죄 단식이네요. 예. 예. 현수막에 써있는, 바닥에 써있는 그 문구가. 예. So sorry. 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So sorry 단식. 예.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 얘기 중요해 보입니다. 이 얘기는 중앙일보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7면에 정리가 된 기사인데 메르켈 한일 가치관 공통점 많다. 일본 외무성 우회 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메시지는 우회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어제 강연 시작 5분도 채 안 돼 올해는 종전 70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면서 지난 1월 30일 서거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이츠제커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대통령이자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198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 기념식에서 그 누구든 과거에 대해 눈 감는 사람은 현재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연설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메르켈 총리는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유럽의 종전일인 1945년 5월 8일을 해방의 날로 불렀다면서 이는 나치의 만행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또한 문명의 파괴로부터의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패전국인 일본이 패전일을 종전 기념일로 표현하고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란 표현을 오는 8월에 아베 담화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비꼬는 듯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중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켈의 소신 발언은 어제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보다 분명히 나왔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묻는 질문에 과거를 총괄 정리하는 것이 화해의 전제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전쟁 가해국인 일본이 역사를 직시해야만 피해국 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못 박은 것입니다.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 그동안 해왔던 경과를 짧은 시간이나마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오전 강연회에선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의 조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가 화해해서 우정으로 발전한 것은 양국 국민이 다가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 이는 당시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으며 이웃나라 프랑스의 관용과 독일의 과거에 대한 직시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시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도 기술적인 부분도 공통점이 많다면서 최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역대 과거사 관련 사죄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기사에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2009년 9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합니다. 독일이 시작한 전쟁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 희생자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한다. 작년 2월입니다. 예루살렘 방문, 독일 이스라엘 정상회담 자리에서였죠. 홀로코스트, 이 대학살은 유일무이했으며 우리는 당시 역사로부터 계속 배워야 한다. 올해 1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의 영원한 책임이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을 꾸준히 나열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비슷할 것 같고요. 굉장한 뉴스가 되는 현실 자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나 일본 우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한겨레 8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포용적 성장론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당선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경제민주화 등의 목표를 실현할 유능한 경제정당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가 분석한 이 포용적 성장이란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성장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신산업 전략, 일자리 복지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새정치연합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내세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성장, 일자리, 산업화 등 지금까지 보수가 독점해온 담론을 포용이란 개념에 녹여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당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당이라는 의제를 2017년 대선까지 밀고 나갈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총론을 맡고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인영 의원 등이 강론을 주도하면서 각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명성을 강조하는 당내 일부에서는 포용성장이란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의제화가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대선에 또 나오게 되면 이제 슬로건이 바뀌겠네요. 성장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왔던 건데 성장이 먼저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갈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간에 그 전에 지금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을 밀어보겠다는 건데 이게 좀 먹히면은 이게 뭐 대선 슬로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포용성장. 예.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소간의 우클릭 정책까지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한 꼭지 보겠습니다. 6면에 실렸습니다. 호남이란 단어 40번 가까이 쓰며 탈당한 천정배.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다음 달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천정배 전 의원은 어제 광주 매곡동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무기력에 빠진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며 새정치연합은 호남을 대변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면서도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하고 기득권에 안주한 채 호남 불가론이라는 패배주의에 굴복했다. 이렇게 신란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어제 호남이란 단어를 40번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 말을 다 세어본 모양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당의 단합을 깨고 정권 교체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이 새정치연합 광주시당도 당의 경선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3인방인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천신정 가운데 신기남 의원만이 현재 당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예. 예. 조선일보 기사 중에 한 대목이 네. 2003년 천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네.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호남 관련 발언을 했던 대목을 또 써놨습니다. 네. 호남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고 그런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야말로 호남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예.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왜 호남을 또 40번 가까이 언급하면서 네. 무소속 출마를 하냐 그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 정도면 그래도 광주에서 힘은 쓰겠죠. 당연히 힘은 쓰겠는데 본인에게나 야권에게나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제 제2의 이정현. 예. 예.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는 모양인데요. 네. 4월 29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광주 서을의 유권자들이 선택하겠죠. 네. 이정현 트라우마겠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재현될지 궁금합니다. 자, 국민일보 3면 기사를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고 그러는 게
영향이 좀 있는가 봅니다. 물론 지금 리퍼트 대사의 그 사건을 계기로 한 종북무리가 전면에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0%에 육박해 있다는 그런 기사네요. 20%대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동 4개국 순방 효과와 마크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이게 국민일보가 테러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읽은 것이고요. 테러 사건 이후 보수층의 결집이 합쳐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3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39.3%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떨어진 54.6%였습니다. 조사기간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 즉각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순방 이틀째인 지난 2일 37.9%로 시작한 지지율은 3일 38.7, 4일 38.8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 3일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원전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테러 이튿날인 지난 6일엔 지지율이 40.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14일 이후 50여일 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순방 효과는 눈에 띄게 미미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나 11월 중국 호주 방문 때는 오히려 부정평가가 높아졌었죠. 이 때문에 최근 지지율 상승은 순방 때문이라기보다는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 이후 벌어진 종북 논란의 영향이 더 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8.3%포인트 올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예.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 2월 첫째 주가 이제 31.8%로 최근에는 가장 낮았었는데 3월 첫째 주 한 달 만이죠. 39.3%로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리얼미터의 보도자료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부산, 경남, 울산의 지지율이 9.7%포인트로 상당히 높게 올랐고요. 광주, 전라 지역도 8.1%포인트로 평균치보다는 높게 올랐습니다. 직업별로 보니까 학생들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그러고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6.9%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희망을 봤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순방하고 하면 언론에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2.2% 올랐습니다. 37.3%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근소하게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4.8%포인트 하락해서 4주 만에 다시 20%로 내려앉았습니다. 28.1%. 두 당의 격차가 9.2%포인트로 좀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2월 8일 그 전당대회에 있었는데 이제 컨벤션 효과 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도 나왔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2.5%포인트 빠졌지만 24.5%로 1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문재인 그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요. 2위는 13.1%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위가 10.9%의 박원순 서울시장, 4위 안철수 의원, 5위 이완구 국무총리, 6위 종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계속 이름을 올리긴 하는군요. 6.7%고요. 이 안철수 의원하고 불과 0.5%포인트 차이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잠룡군에는 확실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시동, 민자사업 대폭 늘린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글쎄요. 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임금 인상 추진에 이어 민자 사업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 간접 자본, SOC, 건설 등 공공사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의 본격 시동이 걸렸다고 세계일보는 이렇게 거창하게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본 게 한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말이죠. 예. 이 리드문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SOC, 건설 경기, 앤드 민영화. 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서울 관악구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요.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민자 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최경환 부총리는 특히 민자 사업을 활성화해 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간을 다시 끌어들이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국가와 그 민간이 나누겠다는 건데 국가라고 하면 결국은 세금이겠죠. 예. 여러 가지 장면이 스쳐갑니다. 예. 이 뉴딜 정책이란 거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인데 대형 공공사업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하고 2015년 한반도 대한민국하고 예.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공황이 왔다고 보는 겁니까? 정부가? 예. 뉴딜, 최경환표 뉴딜 정책이라고 계속 언론들은 네이밍 해주고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4달 무상급식 폐지, 경남 급식비 내야 밥 먹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경남도가 애초 방침대로 다음 달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이 선별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이에 따라서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경남 지역 학생 21만 8,600여 명이 다음 달부터는 돈 내고 밥 먹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어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애초 도와 시, 군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2억 5천만 원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방송, EBS 교재비, 수강료, 온라인 학습,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 캠프 운영, 기숙형 학사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 지역 무상급식은 폐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어제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이달 말로 바닥남에 따라 경남도와 시, 군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급식법으로 정한 무상급식 대상자 외에 모든 학생은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급식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기준 45만여 원, 중학생 51만 5천 원, 고등학생 62만여 원입니다. 이 전교조 경남 지부는요,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를 배제하고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려는 홍준표 지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경남도가 어제 밝힌 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방침이죠. 이것을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지난
4일까지 받아봤는데 그 결과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반대 의견만 125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홍준표 지사가 이거 좀 정치적 이슈로 좀 띄워서 예. 여론의 주목을 받아볼 생각인 것 같은데 보수의 아이콘 전략일까요? 예. 근데 좀 전에 소개한 예. 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어쨌든 7위인가요? 6위 예. 안에 없었습니다. 예. 그 안에 없으면은 잠룡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지사. 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짧게 예. 짚어보면 10개월짜리 장관 할 거 뻔한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봤는데 둘 다 확답을 피해 갔습니다. 얼버무렸죠. 예. 나오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밝히기 적절치 않다 뭐 이랬는데. 예. 나중에-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데 뭐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나중에 장관 관두고 출마 입장 밝히면서 밝히겠다 그때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